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10년 바실리 칸디스키의 추상적 수채화입니다. 1910년 10월 포르투갈에서 혁명이 발발해서요. 왕권제가 폐지되고 포르투갈 제1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1911년 포르투갈의 새로운 헌법과 국기 그리고 국가가 제정되죠. 또 1910년에 영국 버트란드 러셀하고요, 엘프리드 화이트헤드가 수학 원리를 발표합니다. 언어에 수반되는 애매모호한 논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얽히고 꼬인 사변적 철학 문제를 풀어보려는 논리 실증주의적 경향의 철학에 수학적 언어로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기호 논리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10년 러시아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는 이런 수학적 기호 논리학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 의미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작업으로 색채와 형태라는 회화적 언어의 기본적인 논리를 풀어보려는 글을 씁니다. 칸딘스키의 논리적 발상은 1911년 12월 미술가 집단 청기사 그룹의 전시회와 함께 팜플렛 성격의 에세이로서 소개되었다가 1912년에 특히 회화를 중심으로 미술에 있어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란 제목의 책으로도 출판됩니다. 회화의 정신성에 대한 칸딘스키의 입장은 1910년 일반적으로 서양 미술사 최초의 추상화로 기록되는 제목 없는 수채화에서 그 지향하는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수채화를 그린 연대가 그렇게 확실한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1910년에서 1913년 사이일 거라 추정됩니다. 칸딘스키 에세이 제목에 내포된 정신적인 것의 미술사적 의미는 1800년대 말엽부터 1900년대 초엽에 이르기까지 화가들이 부단히 시도하고 있었던 미술에서 바깥 세상 대상의 구체성과 화가 내면 심상의 추상성의 조화가 1910년을 기점으로 화가 내면 심상의 추상성에 내포된 정신성으로 무게중심이 전폭적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미술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적 기능성이 두드러진 장식 미술의 추상성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미술에서 색채와 형태에 내포된 근원적 성질이 인간의 정신의 영혼의 울림으로써 작용하는 긍정적인 힘에 대한 칸딘스키의 믿음에 토대를 둡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칸딘스키가 확신했던 내적 필연성의 원칙이라는 초월적 논리에 근거를 두죠. 칸딘스키의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난 순수하게 예술적인 원칙으로서 지금까지 어디서나 마주쳤던 동일한 척도와 원칙을 발견하게 된다. 즉 그것은 내적 필연성의 원칙이다. 따라서 저작거리에 보통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추상미술의 임의적 무의미성은 사실은 치밀한 내적 필연성의 원칙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원칙은 윤리적인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칸딘스키의 말입니다. 모든 수단은 내적, 필연적일 때 신성하다. 모든 수단은 내적 필연성의 원천에서 유래하지 않을 때에는 죄악이다. 그러니까 칸딘스키에 따르면 이 내적 필연성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이를테면 성품 같은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1690년 인간 오성론이란 책을 출판하는데요. 여기에서 로크는
사물의 1차적 성질과 2차적 성질을 구분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무겁다는 2차적 성질이고요. 100kg은 1차적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무겁다는 것은 느끼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지만 어떤 것이 100kg이라는 것은 느낌과는 상관없이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령 사과의 빨강이라는 것도 2차적 성질입니다. 인간의 시각적 조건에 의해 인간이 빨강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사과의 색이 본질적으로 어떤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칸딘스키는 바깥 세상의 대상에 내재된 것으로 간주되어 온 빨강을 대상에서 분리시켜 순수하게 빨강 그 자체가 인간의 정신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탐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가의 역할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죠. 자, 색채에서 삼원색에 관한 칸딘스키의 말입니다. 타고나길 동적인 삼각형은 노란색, 정적인 사각형은 빨간색, 고요한 원은 자연히 청색. 네, 덧붙여 칸딘스키에게 검은색은 물질주의와 같은 정신의 황폐함과 미래가 없는 파괴적인 힘을 드러내고요. 하얀색은 정신적인 영적 부활과 관련되어 정화된 마음가짐의 힘을 드러냅니다. 이렇듯 검은색의 비극적 세계관과 하얀색의 유토피아적 세계관이라는 스펙트럼 사이에서 다양한 색채와 형태의 작용에 관한 칸딘스키의 깊은 관심이 있죠. 1901년에 신지학협회의 두 주축 애니 베전트와 찰스 리드비터는 공저로 사유 형태를 출간합니다. 이 책에서 그들은 다양한 색채와 형태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정신적 작용에 대한 풍부한 예들을 제시하죠. 칸딘스키는 1908년 그들의 책을 읽고요. 그리고 1909년 신지학협회에 가입합니다. 신지학의 요체는 인간 내면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영적 능력의 깨어남이죠. 신지학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환상이고요. 환상 너머에 진리의 작용을 받는 실체가 존재하는데 실체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차원 이동한 영적 능력이 요구된다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적 있는 19세기 말 프랑스 상징주의 화가들의 모임인 나비파의 중심화가 폴 세리지에는 1889년 프랑스의 신비주의 철학자 에두아르 쉬레가 쓴 신비주의의 위대한 성각자들 이란 책의 영향하에 신지학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1888년 나무판에 유화로 그린 부적이란 그림에도 이미 추상화의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셀리주의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예, 예, 추상, 르 딸리스몽이죠. 아마 풍경이겠죠. 그렇죠. 가을의 풍경이고 여기 호수의 풍경이 지금 반사되고 있네요. 근데 그 풍경이 추상적 성격이 사실 상당히 강한 그런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스웨덴의 화가 힐마 하프 클린트는 1896년 신지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다른 4명의 여성 화가들과 함께 다섯 돔팸이라는 모임을 결성합니다. 신령한 존재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들의 영도하에 힐마는 1906년 1년에 추상적 작품들을 그리기 시작하죠. 은유적인 색채 선택과 상징적인 비의가 담긴 자신의 작품들이 세간의 이해를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그녀는 자신 사후 20년 동안 그림을 공개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1908년에 그녀가 슈타이너를 만나 그림을 보여주었는데요. 슈타이너는 그녀의 그림을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50년은 걸릴 거라고 말한다 하죠.
이제 칸딘스키가 추상적 수채화를 그린 지 100년도 더 지났지만 나를 포함해서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그의 그림들을 이해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930년대에 이르면 적어도 미술계에서는 신지학적 비위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스타일로서 회화에서 추상적 수상화 경향이 비교적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그러면 힐마 클린트의 그림을 잠깐 볼까요? 예. 자, 1906년에서 7년에 걸쳐 그린 원시 혼돈 16번이라는 그림인데요. 예, 추상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908년에 그린 진화 13번 여섯 대 카테고리네요. 여섯 번째. 예, 예. 근데 여기 뭐 뱀이라든지 여기 인체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추상화적 경향이 강해요. 그렇죠? 어쩌면 그 에덴 동산에 아담으로부터의 인류의 진화를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 그림으로 오게 되면 이건 1914년에서 15년 사이에 그린 백조 17번 아홉 번째 그룹인데요. 이 그림은 추상화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1915년에 열 번째 그룹의 1번 제다나인데요. 예, 제단의 이미지가 잡히죠. 그리고 아마 제다나로를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이 아니었나 싶네요. 근데 힐마 클린트의 그림들의 추상화적 경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칸딘스키가 등장합니다. 대학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칸딘스키는 30 나이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요. 이때 그의 결심에 큰 영향을 준 화가가 모네였어요. 모네가 1890년경에 작업한 건초더미 연작들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바깥 세상 대상들을 가능한 한 한순간에 포착해 묘사하려는 인상주의의 무르익은 기량을 세상에 설득력 있게 모네가 이제 과시하는데요. 비슷한 시기 세잔 역시 시시각각 변화하는 물체 형태와 색채의 관계를 탐구하죠. 세잔의 말입니다. 색채가 가진 생생함을 죽이지 않으면서 입체감을 나타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세잔네의 경우 화폭의 평면성을 유지하면서 물체가 가진 덩어리라는 느낌과 전통적인 원근법의 깊이를 얻기 위해 구, 원통, 원뿔의 견고한 형태감에 기초한 회화적 도전에 게을리함이 없었던 세잔네였죠. 이러한 시도들의 공통점은 그리려는 대상의 틀에 박힌 관념성에서 벗어나 그려진 대상의 물질성에서 발휘되는 생동감 있는 정신적 힘의 작용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흐의 음악과 세잔네의 그림을 이해하고 좋아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일 거라는 말을 하죠. 무엇보다도 음악과 미술에서 과잉된 감정보다 절제된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듯 싶은데요. 회화의 추상성이 점점 음악의 추상성에 접근한다는 취지의 말로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모네나 세잔네의 그림에서 여전히 바깥 세상의 대상에 내포된 물질성이 저작거리 보통 사람의 눈에도 식별 가능하죠. 19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예술지상주의적 비평가 월터 페이턴은 1877년에 쓴 모든 예술은 끊임없이 음악의 상태를 지향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말은 19세기 상징주의 시인들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음악에서 비롯한 색채 형태의 움직임은 칸딘스키 회화에 내포된 커다란 특징입니다. 칸딘스키는 1909년 부다페스트 신지학협회에서 소리와 색채의 공감각적 작용인 크로메스테시아에 대한 음악 교육의 방법론 발표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칸딘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